호주에서의 법률, 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She Evolution, She Evolu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볼루션의 세 번째 이야기, 돈 파트2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돈 이야기, 신분 시답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수주로 활동하고 있는 수주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브리즈번에서 활동 중인 구마 변호사님, 그리고 파이낸스 매니저로 계신 친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친니님, 구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두 재테크, 부동산,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정말 알차고 깊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상업적 멘트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저희가 DM으로 꽤 많이 받았어요. 10개 넘게 받았고요. 저희 주제 외에 또 다른 커리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흥미로운 질문들 잔뜩 받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주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나는 집 하나면 충분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외식도 자주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주 막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비록 기준 자체는 하나로 잡을 수가 없지만 여기 호주의 퇴직연금협회에서 기준을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적정 자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67세부터는 고령연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때도 슈퍼도 이제 다른 세금 없이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친니님 대답해 주세요. 얼마 있어야 돼요? 제가 파이낸셜 플래닝을 했었을 때 거기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슈퍼 연금을 적립했어서 은퇴 시점으로 얼만큼이 모아지는지 이렇게 그런 거를 차트로 쫙 프로젝션을 하는 건데, 거의 20, 30대부터 꾸준하게 일하신 분들은 보통 2 밀리언은 기본으로 모으시더라고요. 은퇴 시점 정도 됐을 때. 2밀리언이요? 예, 이게 그 복리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 30대는 막 그냥 쬐끔쬐끔 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안에서 굴러가고 하면서 한 40년, 50년 후에는 1.A, 2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모아져요. 저는 궁금했던 게 호주인하고 비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요? 이민자다 보니까 20대부터 슈퍼가 쌓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그 20대 어린 나이에 이민을 왔을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이민 1세대는 보통 20살 넘어서 와가지고 뭐 랭귀지 하고 학교 다니고 뭐 해서 어떻게 보면 호주인보다 훨씬 막 10년 정도는 늦은 나이부터 슈퍼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호주인 기준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 30세, 만 40세부터 계산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퇴하는 50대에 시작을 했던 만 67세가 도달하는 그 시점에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금액만 말해줄래요? 그거는 금액만 얘기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는 게, 왜냐면은 모든 사람의 상황이 되게 다르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이민자기 때문에 한국에도 우린 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다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슈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평균적으로 모아놨어야 되는 슈퍼 정도 금액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볼루션 이제 팟캐스트 올라갈 때쯤에는 그 표를 저희 포스팅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뭐 30대는 이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10년이 늦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주인 친구들보다. 호주인 친구들은 2월 12부터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레드루스터, 맥도날드에서 그때부터 모아서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30대 친구들은 저보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봐서 그게 호주 평균이니 그 금액과 내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은 한번 집중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 퀴즈에도 올렸었는데, 부부가 컴포터블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1년에 필요한 금액이 72,000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퇴 67세에 하고 20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72,000불에 20배를 인플레이션까지 적용해야 되니까 네. 제 생각에는 2 밀리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 네. 시점에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 모기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쵸. 그게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있으면은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투자용들을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는 시점에. 그래서 투자용들을 하나로 좀 2개 정도 냅둔 다음에 잘 정리를 해서 그 돈으로 거주용을 대출을 갚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꼭 이거를 슈퍼 안에서 우리가 뭐 몇십만 불을 모으고 이게 아니라 다른 투자 자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용으로 사놓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은퇴 시점에 슬슬 현금화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전체를 통틀어서 이 대화는 다시 나눠야 되는 꽤 넓은 영역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해? 투밀리언 얘기했잖아요. 투밀리언. 투밀리언 오케이 알았어. 지금 몇 번 얘기해? 혼자 살면 1 밀리언. 나는 결론이 중요한 사람이라. 들으셨죠? 2 밀리언 모으세요 지금부터. 개인은 1 밀리언 모으시고요. 결혼 안 하셔서 싱글이시면 1 밀리언, 부부시면 2 밀리언.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균 호주인들이 느끼는 부자들의 자산 그리고 현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질문 자체가 호주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훨씬 낮을 것 같아요. 호주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부의 기준이 엄청 높다 보니까.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국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랑 호주인이 느끼는 그 부자의 자산이 얼마 정도인지 2024년 기준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자산이 30억 이상이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상위 1%의 평균 자산이 약 50억 정도 된대요. 자산이라는 게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묶여 있어도 이게 순자산, 대출 뺀 나머지 그 자산. 예. 아, 네. 호주에서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구마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싱글 1 밀리언? 진짜? 아니, 호주는 아니. 1 밀리언만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 비슷했어요. 호주는 그 약 2 밀리언 정도가 있으면은 부자라고 느낀대요. 야, 개인이 4 밀리언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한국 사람들이 눈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조금 않아요? 궁금한 게요. 예. 한국과 호주의 임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미니멈 웨이지 관련해가지고 올렸는데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한국이 호주가- 지금 만 얼마고 네. 거의 10,000원 이제 막 넘었고요. 호주는 25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호주의 임금이 한국보다 2배가 높은데 호주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 밀리언, 10억대 그냥인 거고 그냥 그렇게 대충 계산하자면. 네. 근데 한국인은 호주인보다 임금이 어떻게 보면 반이 낮은데 부자가 되는 기준은 4배가 더 높은 거네요. 4 밀리언이니까. 맞아. 어렵다. 빡세다. 아니 진짜 한국 살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애들 다 영어 유치원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높아지나 봐요.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 선진국이기도 하잖아요. 케이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상위 계급들만 누릴 수 있던 문화가 한국에서는 대중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 눈이 높다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이 내 1인의 기준으로 재산을 이만큼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적으로 내 아들, 딸 장가 가고 결혼할 때 뭐 해줘야 되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까지도 내가 포함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반면에 호주는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내 개인 혹은 뭐 부부까지만 우리가 그냥 안정적으로 느끼는 돈의 그런 게 요만큼인 것 같아요.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의 부자의 기준이 더 높다. 하지만 임금은 호주가 훨씬 더 높지만 부자가 되는 기준은 한국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 구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너무 주관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통장에 10,000원만 있어도, 아, 나 부자야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난 돈을 더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여가지고, 음. 이건 진짜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뭐라고 딱히 말을, 저도 동의해요. 이게 같이 노는 또 그룹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맞아, 맞아. 아, 당연히 누가 5만 불 벌어. 근데 내가 거기서 200K, 2억을 벌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부자지. 근데 내가 고소득자 그룹에 있어요. 내 친구들 다 400K를 벌어. 그리고 사인업 보너스 있어. 스탁 옵션 있어. 근데 나는 200K밖에 안 벌어. 그럼 200K 받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음. 정말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호주 평균 근로소득을 찾아봤었을 때 코어 레이버 관련된 평균 임금이 1년에 75,000이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약 그 정도 전후의 임금을 번다고 생각하면 연봉이 6자리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2억 그러면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번다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맞아. 모은 만큼 쓰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번 돈을 알뜰하게 지출하고 현명하게 불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의 질문보다는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부자의 길을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 안티 비트코인 1인자가 있었는데 어머,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네, 맞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변동성도 되게 심하고 비트코인 자체가 좀 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곳에 많이 거래가 되고 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정말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되게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비트코인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거는 도박이다.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 그럼 투자 음, 이제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비트코인을 진짜 옛날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를 때 200만 원어치 샀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제가 심지어 호주 오기 전이니까 2012년, 막,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 완전 쌀 때 샀어요. 200만 원을 사서 네. 까먹었어요. 묻어두고 있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진짜 몇천 배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호주에 살면서 막 공인증서랑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려면 농협 계좌가 있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지, 지금도 비싸. 지금도 그래요. 응. 농협 계좌가 정지가 돼서 맥시멈을 찍었을 때 계좌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해가지고 못 팔다가 한국에 갔을 때 그걸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한 400% 정도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400%의 수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예. 그렇게 세팅해놓고 왔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팔았어요. 그때. 근데 그러고서 제가 파니까 아, 한 또 막 오르기 4,000% 올랐나 시작했구나. 봐요. 근데 저희 남편이 또 그런 해외에 자기 정보가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또 제 정보가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너는 비트코인을 살 거면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지 말아라. ETF가 상장했을 경우에만 오케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ETF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샀다가 또 최근에 이더가 ETF로 상장되면서 또 사고 물론 저희 전체 자산의 1% 정도밖에 되진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고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 특히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분산 투자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저 살까요? 이제 다 팔았으니까 또 사야죠. 신님 믿고 사면 되나요? 오늘 사? 또 사? 비트코인은 공부는 각자 알아서. 플랫폼도 각자 알아서. 그거 하나 봐, 그거 하나 봐. 호주에서 비트코인 사려면 어디서 사요? 앱?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진짜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을 ETF로 사고 있지만 여기에만 말할게요. 남편 몰래 제 따로 비트코인 계좌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미화 1달러랑 일치해요. 환율식으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라든가 이런 애로 비트코인도 사고, 뭐 이더도 사고, 뭐 솔리나도 사고, 뭐 리플도 사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을 사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식 모으듯이.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살 게 없네 하고서 그냥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얘를 적금처럼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거를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킹 할 때는 이율이 한 7, 8% 정도 돼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러면 비트코인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걸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후에 네. 굳이 다른 종목을 사지 않아도 거기다가 파킹을 해놔도 7% 이자가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진짜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냥 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호주 신혼부부 절세 팁. 간호사와 엔지니어 부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이고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을 때다. 그리고 직업이 너무 퍼펙하지 않으세요? 좀 되게 부러워요. 지금 얘기 듣는데. 그래서 우리 호주 신혼부부의 절세 팁. 여기 우리 셋 중에 신혼부부 있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호사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소득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이런 플랜을 좀 잘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유리직업이잖아요. 돈을 벌어도 다 나가니까. 그래서 네네. 회사를 통해서 하는 노베이티드 리스팅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노베이티드 리스라면 손해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베이티드 리스가 절대 좋게 디자인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그쵸. 이율이 볼수록. 높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는 엄청 리뷰를 많이 해봤고, 그 당시에 지금은 끝났지만은 저희가 신청했을 당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혜택을 줬어요. 노베이티드 리스도 되게 복잡하긴 한데 노베이티드 회사에서 차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금융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노베이티드 리스만 회사만 쓰고 차도 내가 오거나이즈하고 그 론도 제가 오거나이즈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비용이 정말 줄고요. 그리고 네. 론 비용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냐하면 네. 저희도 몰랐다가 제 남편 친구가 이 노베이티드 리스팅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팁을 알려주셨는데 노베이티드 리스 회사를 통해서 론을 어레인지하면은 이율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그거를 오거나이즈를 해서 아마 지금 저희 차를 내는 게 거의 인터레스트 프리로 지금 거의 내고 있거든요. Work related expense.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그쵸. 쓰는 것들, 교육비, 챗GPT, 구독료들 비용 다 공제하고 있고, 그리고 사보험도 들어놓고 있고요. 왜냐하면 메디케어 랩이 차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제 명의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보다 제가 연봉이 작기 때문에 훨씬 좀 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가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소득을 합치고 나면은 이거는 메디케어 랩이 설차지를 피할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입하는 게 세금도 줄이고 사보험의 커버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계좌 같은 거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이 디파짓 모을 거 빼놓고, 그리고 또 뭐 여행 갈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다시 또 빼놓고 예산을 잘 짜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절세 옵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신혼부부, 이 간호사와 엔지니어 부부님께서는 워낙에 좋은 위치에 있으시고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네. 세금 공부만 조금 더 하시고 친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금방 그 좋은 궤도에 올라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돈 상식은? 구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로또 번호? 죄송해요. 10년 전에. 치느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복리의 마법. 맞아. 맞아. 시간이 돈이잖아요. 10년 전에 알았더라면은 우리는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그 복리의 마법을 이용했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 많이 들어서 저도 알아요. 맨날 맞아요. 책 보면 복리가 답이다. 뭐 보면 복리밖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복리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10,000불을 넣어서 1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11,000불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호주 같은 경우는 매년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리 효과가 다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그 시세가 거의 대부분 물가를 넘거든요. 그래서 복리의 가장 좋은 예이기도 해요. 10년마다 부동산 가격이 2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아니 이건 브리즈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네. 부동산 투자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7-year 룰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7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자산 가치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는 20만 불에 뭐 집을 샀지만 7년 후에 그 집값은 40만 불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매년 늘는데, 그게 복리가 붙어가지고 좀 더 가속화되는, 절대 꾸준하게 뭐 5% 는다고 그렇게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복리의 마법의 가장 큰 이득을 느끼는 자산은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연금. 우리가 연금 안에 넣어놓는 돈은 우리가 찾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투자로 굴러가기도 하고, 물론 그때그때 15%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다시 굴리는 거긴 하지만, 일반인이 연금에 넣어놓은 돈은 이제 꺼낼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은퇴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복리의 마법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가지. 또 다른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돈 상식은, 예산을 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간호사 신혼부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수입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돈 나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얼만큼 투자 지출을 할지, 그리고 얼만큼 고정 지출로 나갈지 먼저 예산을 하고 돈 관리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쵸. 이제 저렇게 치느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복리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비 습관 관리, 예산 정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암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좀 힘들었어요. 맞아. 그게 10년 안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10년 전에 안 돼. 근데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딱 하나 할 것은 정말 부동산 공부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홈런 브로커를 만나서 상담부터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20대 때는 집 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통장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직업과 내 연봉에 따라서.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맞아. 맞아. 다시 돌아간다면 부동산보다도 대출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상담부터 받아봤을 것 같아요. 임장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큼 대출이 나오느냐를 안 다음에 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만 전 할 것 같아요. 수진님이 방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여기 하나만 딱 추가를 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어가지고, 다들 저는 못했으니까 우리 이거 들으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하는 거. 에듀케이션 본드라는 게 있어요. 에듀케이션 본드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이 사립학교라던가 뭐 대학교를 다닐 때 학비 지출용으로 모으는 그런 펀드예요. 근데 그 펀드를 10년 동안 홀드해야 펀드 안에서 창출되는 그 수익이 텍스 프리가 돼요. 이 본드도 그래서 약간 의무적으로 10년을 갖고 가야 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두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복리 효과가 작용돼서 10년 동안 적립금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절세까지 되니까 정말 좋은 금융 프로덕트거든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본드라는 계좌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뭐 그래요? 커먼웰스 뱅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루이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에듀케이션 본드만 관리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나 에듀케이션 본드 열러 왔어. 그러면 뭐 얼마 넣을래? 그러면은 뭐 그때그때 뭐 돈 생겼을 때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매달 적립식으로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신혼부부이시거나 아니면 2세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좀 일찍 시작하셨으면 10년 좋다, 그거 정도 좋다. 전에 시작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아봤는데 그때 알아만 보고 결국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니 목돈이 슝슝 나가서 진짜 이거 해놓을 걸.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유용한 거니까 저 대신 우리 청취자분들 나중에 꼭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8가지 질문 알아봤고요. 그리고 2 질문 더 있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고, 그거는 에피소드 하나씩 저희가 할애하기로 했어요.
하나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질문은 저희가 에피소드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쉬볼루션, 저는 수주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브리즈번 변호사 구만님, 그리고 파이낸스 매니저 친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호주에서 어떻게 해야 첫 집을 살 수 있을까?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She Evolution, Shevolution.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